정말 놀라울 만큼 식욕이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살이 빨리 빠질 거예요. 사실 다이어트는 되게 쉬워요. 왜 쉽냐? 우리 몸을 지방이 잘 분해되는 상태로 세팅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팅만 잘하면 그냥 살은 우리 몸이 알아서 빼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언가 조치를 취한다거나 할 필요 없이 지방이 잘 타게 세팅만 해두면 그냥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는 동안, 자는 동안 살은 알아서 빠지고 있습니다. 살을 빠지게 하는 거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다루는 컨텐츠들이 내용이 좀 어렵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저희 채널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되게 많이 봤던 내용이라 익숙할 것 같은데 최근에 유입된 분들의 경우에는 좀 낯선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벌써 2024년이 끝나가고 있죠. 아마 25년도 새로운 목표로 다이어트 잡으신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을 되게 쉽게 총정리한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영상 한번 보면 기준을 똑바로 세우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명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아마 좀 과학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어렵다고 느꼈던 분들도 오늘 영상 보면은 굉장히 쉽게 저희 저탄건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 다이어트는 되게 쉬워요. 왜 쉽냐? 우리 몸을 지방이 잘 분해되는 상태로 세팅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팅만 잘하면 그냥 살은 우리 몸이 알아서 빼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언가 조치를 취한다거나 할 필요 없이 지방이 잘 타게 세팅만 해두면 그냥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는 동안, 자는 동안 살은 알아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체지방을 합성하는 동화 상태고요. 하나는 체지방을 분해하는 이화 상태. 당연히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화 상태를 잘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살이 찐 원인은 이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체지방이 합성되는 동화 상태를 너무 자주 오래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리를 알면 여러분이 해야 될 식단이나 뭐 운동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선택하기가 되게 쉬운 기준을 갖게 될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체지방을 합성하는 이 동화 상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걸 먹으면은 얘네가 소화되고 분해돼서 혈당으로 공급이 되죠. 이 혈당은 에너지로 쓰이는 좋은 원료이기는 하지만 몸에 필요한 양보다 혈당이 많이 오르게 되면 잉여혈당분을 체지방으로 합성합니다. 이 합성을 하는 애가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인슐린을 더 많이, 더 자주 자극할수록 체지방을 합성하는 동화 상태도 당연히 더 많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 부분의 다이어트 컨텐츠에서 이 인슐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 근본적인 비만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체지방을 분해하는 이화 호르몬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루카곤,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얘네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호르몬들이 이 이화 상태에 기여를 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려면 선결 조건이 인슐린 수치가 낮아야 돼요. 몸은 동화와 이화, 즉 합성과 분해를 100%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동화가 조금 더 우세한 상태가 있고 이화가 좀 더 우세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할 거면 확실하게 동화를 내리고 이화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우리 몸은 동화를 이끄는 호르몬은 거의 인슐린이 유일한데 이화를 이끄는 호르몬은 되게 다양하다 그랬죠. 그 이유가 인류가 살아온 역사상 사실 이 합성을 할 일은 잘 없고 분해를 할 일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지금처럼 꿈만 뻗으면 음식이 풍족한 이런 역사는 진짜 너무 짧은 시간밖에 없었고 대부분은 음식을 구하기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화 호르몬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반면에 좀처럼 할 일이 없었던 이 합성하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정반대로 이 인슐린이 높을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뇨, 비만, 고혈압 이런 대사증후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결국에 인슐린을 낮춰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이화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럼 인슐린을 어떻게 낮춰야 되느냐? 이게 결국엔 중요하겠죠. 인슐린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 무조건 분비됩니다. 근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따라서 인슐린을 자극하는 정도가 달라요. 일단 가장 많이
인슐린을 자극하는 건 탄수화물입니다. 왜냐?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혈당이 되는데 이 인슐린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혈당을 세포 안에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가장 예민하게 인슐린이 반응하고 가장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한 절반 정도의 인슐린을 분비해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은 단백질에서 분해한 아미노산을 가지고 근육이 됐든 세포가 됐든 호르몬이 됐든 호르몬 수용체가 됐든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도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단백질도 인슐린을 꽤 많이 자극하는 성분입니다. 근데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아요. 탄수화물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자극하는 게 바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가장 빠른 식단이 저탄고지, 키토제닉, 카니보어 이런 것들인데 다 공통적인 특징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식단이죠. 근데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인 인슐린을 제일 많이 자극하는 탄수화물을 줄여서 지방 분해를 활성화시키고 대신에 건강한 지방을 통해서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오히려 가장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식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저탄고지를 훨씬 더 건강한 지방 위주로 바꾼 저탄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인슐린을 가장 많이 낮추는 방법은 공복입니다. 왜냐? 탄단지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다 인슐린을 자극하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이 공복일 때 인슐린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지방 분해 상태인 이화 상태가 가장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 식단을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들은 어떻죠? 대부분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식사의 한 절반 정도를 탄수화물로 채우고 반대로 지방은 최대한 줄이는 그런 식단을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단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하루에 인슐린을 3번씩 꼬박꼬박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이 분해되는 그런 상태가 차단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루에 3번씩 지방을 합성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하루에 1끼에서 2끼 정도 먹는 간헐적 단식으로 바꾸면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이화 상태 시간이 혁신적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지방 분해할 시간이 길어지면 살도 그만큼 잘 빠지겠죠.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간헐적 단식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더라도 인슐린을 자극하는 그 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 저탄수 식단을 하면 인슐린 가장 많이 자극하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니까 인슐린이 높아지는 정도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식사를 해서 잠시 동안 지방 분해 상태가 중단되더라도 그 정도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먹을 때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위주로 제대로 먹고 안 먹을 때는 확실하게 공복을 유지해서 이화 상태를 더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런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 탄수화물 안 먹으면 너무 힘들잖아. 또 하나는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더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탄수 식단이나 간헐적 단식을 해서 힘들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의 몸이 체지방을 에너지로 잘 못 태우는 즉 지방 대사를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2주 동안 7kg를 감량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제가 2주 동안 7kg를 뺐는데도 거의 한순간도 힘들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왜냐? 저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이 지방 대사가 잘 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구축했고 실제로 지방을 잘 태웠기 때문에 제 몸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안 모자란 거예요. 음식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몸에 있는 체지방을 잘 꺼내 쓰는 것도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후자의 것이 잘 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도 우리 몸도 힘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체지방을 에너지로 잘 꺼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화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은 그 자체로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이 지방을 잘게 쪼개서 지방산으로 만든 다음에 이 지방산을 세포 안에 넣어서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우리 몸이 이화 상태일 때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화 상태를 잘 유지한다는 건 에너지로 못 쓰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좋게 잘게 쪼갠다는 뜻이고 이 과정이 길고 잘 유지될수록 당연히 체지방을 에너지로 잘 쓰겠죠. 그리고 체지방을 에너지로 잘 쓰면 여러분 몸은 힘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몸의 에너지가 충분하니까요.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탄수 식단과 간헐적 단식을 잘 하는 게 여러분 다이어트가 안 힘들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겁니다.
근데 물론 누구나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안 힘들진 않아요. 애초에 너무 자주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먹어서 몸이 동화 상태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분들, 다른 말로 하면 이화 상태, 즉 지방 분해를 잘 못하는 분들은 처음에 일주일에서 2주 동안은 약간의 힘듦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이화 상태, 즉 지방 분해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한다 해도 실제로 우리 세포가 지방 대사를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지방 대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1에서 2주 동안은 약간의 힘듦을 참고 좀 버티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게, 그렇게 해서 지방 대사를 잘 하는 몸이 되면 다이어트를 할 때도 힘들지도 않고 체지방을 에너지로 잘 쓰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체지방을 잘 태우는 그런 체질 개선을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그 근본적인 해결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저탄수와 간헐적 단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 그래도 자주 많이 먹어서 체지방 분해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한다면 더더욱이 지방 분해로 전환을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럼 3번씩 인슐린이 높아지고 3번씩 다시 동화 상태가 되겠죠. 이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탄수가 힘든 분들의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여러분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대사를 잘 못하는 분들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만 지방대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에 있는 뇌세포에서도 지방대사, 즉 에너지 생산을 잘 못하는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이 식단을 잘 지킨다는 거는 우리 뇌에서 절제력을 잘 발휘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절제력을 발휘한다는 거는 우리 뇌에 있는 이성적 판단 그리고 충동을 조절하는 이 전두엽이 잘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두엽이 잘 작동하려면 전두엽에 있는 뇌세포도 잘 작동해야겠죠. 즉 뇌세포에서 에너지를 잘 만드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뇌세포의 에너지 생성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도 결국에는 우리 몸의 세포를 개선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저탄수 식단과 간헐적 단식을 해서 1, 2주의 적응 기간을 거치면 뇌도 제대로 작동해서 절제력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딥하게 다루긴 좀 길어지니까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저탄수나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안 좋지 않냐는 생각도 많이 하시겠죠. 이미 의료계에서 이 저탄수와 간헐적 단식이 좋다는 연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는 분들은 다 알 텐데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한국인 중에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대사증후군 환자와 예비 대사증후군 환자를 합친 숫자가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포함해서 뭐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 고지혈증 전 단계인 인구가 2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2천만 명이 얼마나 많은 거냐? 대사증후군에 잘 안 걸리는 10대를 제외하고 성인만 보면 거의 한국에 있는 성인 중에 2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대사증후군의 근본적 원인은 뭐냐?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은 쉽게 말해서 우리 세포가 인슐린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뜻인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과잉 탄수화물입니다. 과잉 탄수화물로 인해서 혈당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인슐린이 작동을 안 하는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과잉 탄수화물인데, 만약에 저탄수가 몸에 나쁘고 고탄수가 몸에 좋은 거였다면 이렇게까지 한국에 대사증후군이 많지 않겠죠. 오히려 반대이기 때문에 고탄수를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늘고 지금처럼 대사증후군이 1천만 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사증후군 그리고 혹은 전 단계 사람들이 고탄수 식단과 간헐적 단식을 하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가 극적으로 개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근본적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저탄수와 간헐적 단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건강에 안 좋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히려 악화됐어야 정상이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겪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바로 대사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대사는 결국에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몸에 쌓여있는 이 체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사실 대사의 핵심인데, 너무 많이 먹고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 사람들은 이 대사가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 몸에서 염증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이 염증과 대사 문제가 대부분 질병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의 근본적 원인은 또 고탄수와 과잉 탄수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빠지는 원인이 포화지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수많은 연구에서 포화지방은 죄가 없고 오히려 과잉탄수와 정제탄수화물이 혈관을 비롯해서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그 염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굉장히 많이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유튜브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요즘 다이어트 주사로 난리난 위고비가 제가 말하는 저탄수와 간헐적 단식의 원리를
원리를 정확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약회사라는 게 전 세계에 있는 천재들만 모아놓은 집단인데 혈당을 낮추고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게 다이어트의 가장 효율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는 거를 제약회사 연구원들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모든 기술을 집약한 그 제품, 즉 위고비도 정확히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위고비 맞고 극적인 효과를 봤다는 후기도 굉장히 많죠. 근데 물론 저희 채널에서 위고비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애플이나 삼성에서 이 스마트워치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시장이 바로 헬스케어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가장 집중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혈당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엘리트만 모아놓은 기업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결국에 혈당을 측정한다는 거는 이 혈당이 건강에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거를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너무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저탄수화, 간헐적 단식이 힘들지도 않고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인슐린 수치를 낮춰가지고 체지방이 잘 탈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잘 세팅하고 얼마나 길게 유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즉 공복을 누가 안 힘들게 잘 견디냐가 핵심인 겁니다. 그러려면 공복을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주요한 전략이겠죠. 근데 이렇게 공복을 잘 견디려면 결국에는 지방대사가 잘 돼야 됩니다. 체지방을 에너지로 잘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체지방을 에너지로 잘 태운다는 거는 우리 몸에 수많은 대사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해 요소를 배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방대사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로 짚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지방대사를 방해하고 식욕을 교란시키는 첫 번째 요소는 수면 부족입니다. 인간은 깨어있는 동안에 활동을 하고 이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 세포 회복을 하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몸을 회복시킬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 뇌의 입장에서 생존의 위협이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생존의 위협이 생기면은 우리 몸은 지방 분해를 안 하는 쪽으로 모드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몸에 쌓아둔 에너지를 꺼내 쓰면 당연히 생존 확률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면이 부족해지면 지방 분해를 못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럼 지방 분해를 잘 못하게 되니까 체지방을 에너지로 못 쓰게 되고 그러면 공복을 견디는 동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면 일단 수면 시간을 최대한 길게 확보해야 돼요. 어느 정도? 되도록 8시간. 그리고 8시간 중에서도 최대한 밤 10시에서 2시 사이의 수면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체지방을 활발히 태우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대치로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못 자는 사람은 그만큼 체지방 분해하는 시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수면 시간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그 확보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찍 자는 겁니다. 늦게 일어나서 수면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일찍 자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언제? 최대한 10시. 현실적으로는 12시에는 잠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방대사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우리 뇌의 입장에서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가장 빠르게 잊는 방법은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쾌락은 바로 음식으로 얻는 쾌락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자극적인 음식, 즉 배달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자연스럽게 쫓을 수밖에 없어요. 즉 식단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지방을 분해하는 그 이와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겁니다. 식단하는 동안 계속 가공식품이 땡길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여러분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코르티졸이 하는 일은 바로 혈당을 높이는 거예요. 혈당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인슐린을 자극하고 인슐린을 자극하게 되면 체지방 분해가 중단되게 되겠죠. 당연히 지방대사를 못하니까 공복을 견디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미네랄 부족입니다. 다이어트를 잘하는 거는 체지방을 얼마나 잘 태우느냐에서 결정이 돼요. 근데 이 체지방을 태울 때 필수적인 물질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캠프파이어 할 때 이 불 잘 붙으라고 옆에 불쏘시개 같은 거 넣죠. 미네랄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불쏘시개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체내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이 잘 안 탈 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 지금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서 이 재료를 빨리 외부의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무슨 말이냐? 미네랄이 부족하면 식욕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것입니다. 당연히 공복을 견디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미네랄 중에서도 특히 소금, 즉 나트륨이 부족할 때 가장 강력한 식욕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약간은 짭짤하게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 훨씬 유리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소금이 몸에 안 좋다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이 또한 굉장히 잘못된 결론이었다는 게 최근 연구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금은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면 대사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식욕도 폭발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요인은 바로 비타민 B가 부족한 거예요. 미네랄이 체지방을 연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불쏘시개로 사용된다고 했죠. 이 비타민 B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모두를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는 되게 다양해요. 이 다양한 물질들을 통칭해서 비타민 B군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비타민 B군은 꼭 챙겨서 드시는 걸 추천할게요. 음식으로 섭취하고 싶다면 붉은색 육류를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닭고기 같은 백색육이나 생선에는 상대적으로 B군이 적게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오히려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공복을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지방대사를 망치는 다섯 번째 요인은 단백질 부족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건물로 치면 이 건물을 쌓는데 필요한 벽돌 같은 존재예요. 모두 아시겠지만 근육을 비롯해서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호르몬, 그리고 이 호르몬들이 작용하는 데 필요한 수용체, 대사 과정에서 여러 물질들을 변환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단백질을 통해 만듭니다. 정확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얻은 아미노산을 통해 만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단백질이 우리 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빨리 이 단백질을 섭취하게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강력한 식욕 신호를 내뿜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식욕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탄수, 간헐적 단식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지방대사를 잘 못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섯 번째 요인은 운동량과 활동량의 부족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 지방세포에다가 이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로 태워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즉 지방대사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동량이 많거나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좋은 상태가 돼요. 그리고 대사도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너무 책상에만 많이 앉아있는 현대인들은 당연히 체지방을 태우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점심 식사 후에는 짧게라도 산책을 하는 게 좋고, 출근하기 전 아침에 운동을 해서 대사를 활성화시켜 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에 운동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 운동을 하면은 대사가 활성화되고 우리 정신이 각성되기 때문에 일찍 수면을 취하는데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오히려 일찍 자고 아침에 운동하는 게 훨씬 좋다고 보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요인은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저번에 제가 블루라이트 관련된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우리 뇌는 빛을 볼 때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성을 하게 되면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 몸이 활발히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대사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유리해져요.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분비도 햇빛을 볼 때 굉장히 높아지고요. 세로토닌이 높아지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당연히 가짜 식욕 관리에도 훨씬 좋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근육 합성에 유리하고 지방 분해에 유리하게 만드는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도 햇빛에 많이 노출될수록 높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다이어트에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최대한 아침부터 낮 시간 동안 최대한 햇빛을 많이 보는 게 좋아요. 물론 직장인들은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빛을 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방대사를 망치는 그 다음 요인은 수분 부족이에요. 당연히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게 바로 수분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외부에서 수분이 됐든 미네랄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섭취할 수 있도록 식욕을 높이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수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목마름이 잘 느껴지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2리터 먹는 거를 권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는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그리고 이거를 매번 물의 양을 측정하면서 먹기도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목마름이 최대한 느껴지지 않게 조금씩 자주 먹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지방대사를 망치고 식욕을 높이는 이런 생리적인 원인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정신적으로, 즉 심리적인 요인들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박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어트는 결국에 체지방 분해가 잘 되는 상태와 환경을 세팅해놓고 우리 몸이 알아서 체지방을 태우도록 하는 게 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잘 만들어 놨다면 무언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체지방을 빼고 알아서 다이어트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약간 다이어트를
지방을 내려놔야 다이어트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외모에 대한 강박이나 아니면 살이 빨리 빼고 싶다는 조급함 때문에 식단이나 운동 같은 그런 요소에 강박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강박을 가진다는 거는 결국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 그럼 당연히 쾌락을 추구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될 확률이 높고, 코르티졸 호르몬 때문에 혈당이 높아져서 체지방 분해가 안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강박을 내려놓는 게 첫 번째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체지방 분해 환경만 잘 만들면 여러분 몸이 알아서 체지방을 빼줄 거예요. 이걸 인지하고 내려놓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방대사와 공복 유지를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는 결국에 체지방 분해가 잘 되는 상태를 세팅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빠지는 거다 라고 너무 쉽게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꼭 지켜야 하는 원칙, 첫 번째는 수면을 무조건 8시간 이상 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는데, 현대인들 중에 8시간 이상 자는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8시간 이상, 특히 밤 10시쯤에 잠들었을 때 얻는 효과를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못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자면 정말 놀라울 만큼 식욕이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살이 빨리 빠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본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복 시간을 16시간 이상 사수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슐린을 아예 건들지 않는 이 공복이 지방 분해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라고 설명했었죠. 근데 도대체 간헐적 단식을 몇 시간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제가 기준을 정해드리면 웬만하면 16시간 이상 하세요. 왜냐면 16시간 이상 할 때 지방 분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고요. 16시간 이상 할수록 지방 분해가 더더욱 극대화된다는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16시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 수면 시간 8시간 빼면 깨어있는 8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8시간이 전날 저녁 식사를 8시에 마무리했다고 치면 그냥 아침을 거르고 점심 12시에 식사를 하면 공복이 16시간 유지가 됩니다. 아침만 안 먹어도 간헐적 단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공복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 그냥 저녁 8시에 먹던 걸 6시로 땡기면 공복 시간이 1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너무 쉬워지죠? 사실 이미 아침을 안 먹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고, 아침에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코르티졸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몸의 에너지가 충분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16시간 버티는 게 쉽다면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간헐적 단식은 24시간 이상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돼요. 체지방 연소는 당연히 최대치로 올라가고, 우리 몸의 망가진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대체하는 자가포식이라는 과정도 24시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단식을 길게 하는 거는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 식욕을 통제하고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폭식으로 이어진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너무 처음부터 24시간 이상 시작하지 마시고 16시간부터 천천히 몸이 적응하면서 늘려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날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24시간 이상 단식을 하고요. 이제는 지방대사가 잘 되는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이 별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적응하게 되면 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간헐적 단식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단식 시간 동안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진다면, 즉 저혈당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간헐적 단식을 중단하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은 너무 높아도 안 좋지만 낮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70에서 100 정도가 유지되는지를 보면서 장기간 단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세 번째,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 순탄수 섭취량을 70g부터 시작하세요. 순탄수 70이라고 하면 빤 한 공기 정도 됩니다. 이 한 공기를 하루 2끼 나눠 먹거나 아니면 한 끼에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을 한다고 하면 하루 순탄수 섭취량을 50g 이하, 20g 이렇게 먹는 게 정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애초에 체지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더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남성들은 체지방 연소를 하는 게 생존에 더 유리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어느 정도 체지방을 비축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고 건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탄수를 너무 확 줄여서 체지방 연소를 너무 많이 일으키게 되면 오히려 몸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몸에 필요 없는 기능들을 하나씩 꺼트리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생식 기능이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임신하는 건 당연히 가당치도 않겠죠. 그래서 생식 기능을 꺼트리고 대표적으로 무월경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무탄수로 시작하는 건 여성분들은 추천하지 않고요. 하루 햇반 한 공기, 즉 순탄수 70g으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여나가는 게 가장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바로 무탄수를 하거나 탄수화물을 확 줄여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성이랑 우리 몸의 시스템이 좀 다르고 그렇게 해도 몸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딱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은 식사를 할 때 끼니마다 육류 혹은 생선을 2에서 300g씩 섭취하는 거예요. 육류나 생선은 식욕을 통제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는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도 식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는 식재료입니다. 이 탄수화물도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확 줄이게 되면 다른 근원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인슐린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지방이겠죠. 그리고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너무 좋은데 한 끼당 2에서 300g 정도 드시면은 식욕 안정화와 근육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대부분 공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간혹 이 단백질을 하루에 몇 그램 정도 먹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체중 1kg당 1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일반인들한테는 충분할 거예요. 가끔씩 이제 체중당 2에서 2.5g을 먹으라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는 트레이너 수준으로 근육량이 많거나 보디빌더 같은 분에게는 이 정도 섭취량이 필요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대 500이 당연히 넘고 골격근량도 40kg가 넘는데 하루에 체중 1에서 1.5g 이상 먹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도 잘 성장하고 근손실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만약 저보다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지방을 섭취할 때는 건강한 지방을 드시는 겁니다. 이 건강한 지방의 기준이 뭐냐 하시는 분이 많은데 되게 간단해요. 자연 상태의 지방입니다. 당연히 돼지고기, 소고기에 있는 포화지방도 건강한 지방에 속하겠죠. 근데 이 완전 100% 자연 상태에 있는 지방만 섭취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육류나 생선 이외에 다른 지방을 섭취한다면 가공이 최대한 덜 된 그리고 건강하게 가공된 지방 위주로 드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버터 중에 목초 버터가 있죠. 자연 상태로 만들고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한 기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만들지 않고 저온에서 압착으로 만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도 전부 다 건강한 지방에 속해요. 그리고 지방 중에서 에너지 전환이 가장 빠른 MCT 오일도 부탄건지에서 추천하는 건강한 지방의 일종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가공식품은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 가공식품은 애초에 인류가 먹던 음식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250만 년인데 가공식품이 등장한 건 100년도 안 돼요. 당연히 우리 인간의 몸에는 이 가공식품을 올바르게 대사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가공식품 대표적으로 정제탄수화물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정제탄수화물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런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죠. 만약에 이런 정제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몸에 있었다면 얘네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미료 같은 화학적으로 새로 만들어낸 물질들도 우리 몸에서 건강하게 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량 정도 먹는 거야 어느 정도 몸이 견딜 수 있지만 이런 가공식품이나 조미료를 너무 많이 먹으면 당연히 대사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만이라도 최대한 가공식품과 조미료는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짭짤하게 먹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에 거의 전부 다 관여를 한다고 했죠. 즉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저염식을 하기보단 약간 짭짤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소금을 치는 게 오히려 건강에 훨씬 좋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7가지는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지킨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고 지금부터는 사람에 따라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옵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양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탄수할 때 뭐 제육볶음이나 불고기 혹은 소스 같은 것들 이런 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이런 양념들을 다 빼는 겁니다. 왜냐? 그 양념 안에는 기본적으로 설탕과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한 저희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슐린을 자극하고 식욕을 교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을 이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줄였고 그로 인한 이점이 충분해서 이 정도 소스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는 소량 드시는 것도 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뭐 소량의 양념이 다이어트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채소 섭취예요. 당연히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충분하고 이 식이섬유가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춰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를 어느 정도 방지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채소 안에는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있기 때문에 지방 대사에 필요한 물질들을 얻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채소가 오히려 독인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는 인간이 소화시킬 수가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대신 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식이섬유들은 변으로, 대변으로 배출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장 운동이 잘 되고 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변비가 있다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거나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즉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식이섬유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 운동이 잘 안 돼서 식이섬유가 대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 이 안에서 식이섬유가 부패, 즉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썩은 물질이 몸 안에 있으면 얘네가 염증을 유발하고 장내 미생물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염증이 전신에 퍼지고 장벽을 허무는 박누수 증후군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보라고 해서 소장내 세균 과증식 뭐 이런 질병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컨텐츠에서는 너무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아무튼 이런 분들은 이미 식이섬유로 인해서 장이 악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예 식이섬유를 배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완전한 육식인 카니보어 혹은 카니보어에 약간의 백미만 먹는 카니라이스가 있죠. 또 여기서 이어지는 옵션이 바로 백미와 현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현미가 다이어트에 훨씬 좋다고 알고 있죠. 현미에 있는 식이섬유가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줘서 현미가 다이어트에 더 좋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백미가 좋을 수 있습니다. 현미도 식이섬유가 있고 그 식이섬유로 인해 장에 문제가 생긴 분들한테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백미를 드시는 게 더 좋고요. 장도 건강하고 채소나 식이섬유 먹었을 때 몸에 나쁜 반응도 안 일어난다. 그런 분들은 현미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오일이나 버터를 곁들이는 것도 선택사항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라고 해서 오일이나 버터를 최대한 많이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살을 빠지게 하는 거는 공복입니다.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는 탄수화물 대신에 얻을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목적이고 그런 에너지원을 통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하고 식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지방을 먹는다고 살이 더 잘 빠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뭐 많이 추가하고 버터를 많이 추가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방탄커피도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 키토제닉 정석 탄단지 비율이 1:2 7이라고 하는데 이런 탄단지 비율 또한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정석 키토제닉처럼 순탄수를 20g 이하로 먹는 게 잘 맞는 분도 있고 아니면 순탄수를 70g 정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잘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단지 비율도 개인마다 전부 다 달라져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을 빨리 빼야 될 때는 무탄수, 즉 카니보어를 하고요. 다 빼고 나서 유지할 때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탄수화물을 먹는 거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몸 상태, 그리고 감량기나 유지기 등 지금 식단의 목적에 따라서 탄단지 비율을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최대한 쉽게 정리한 저탄건지 통정리 콘텐츠를 촬영을 해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다이어트는 굉장히 쉽습니다. 체지방이 잘 분해되는, 즉 이화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여러분 몸이 체지방을 알아서 빼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원칙들 잘 지키시고 내 몸이 알아서 체지방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를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게 다이어트가 더 잘 된다는 역설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강박을 내려놓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마인드셋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 한 번 더 시청하면 아마 어렵거나 헷갈렸던 개념들도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 한 번만 보고 끄지 마시고 헷갈리고 힘들 때마다 여러 번 돌려보면서 다이어트를 좀 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더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